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거셉니다. 여당은 산불을 향한 공세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맛수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연구원 최용선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년간의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징역형이 2심에서 완전하게 무죄로 갈 확률이 1.7%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영남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고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고원사를 비롯해서 정말 천년 사찰이 좀 불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팠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국민들에게 저는 마음에 어떤 천불을 질렀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특혜 판결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미 기존에 당선 무효형으로 된 어떤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면에서도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특혜가 아니라 예. 부당한 기소로 인한 그것이 바로잡힌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사실 인식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거의 사실 없고, 특히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법을 적용한 검찰의 수사 잣대가 사실은 그게 이례적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당사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와이프가 김건희 씨가 성경을 다 외운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아무런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라는 식의 사실은 다 거짓말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한다던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던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는, 그러니까 거짓을 적시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식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2심 재판부에서 저는 바로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 의원님은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성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 그 허위사실 공표는 예를 들면 학력, 재산, 특히 선거 어떤 전후한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처벌을 받는 어떤 규정입니다. 이런 어떤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과장되게 거짓말로 인해서 유권자들을 현혹하면 결국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어떤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번에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두 가지 이슈,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이제 김문기 처장을 이제 몰랐다는 부분, 구체적으로는 골프 부분과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백현동 부분부터 보면 왜 당시에 백현동 부분이 중요했냐면 2021년 선거 국면으로 거슬러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공격을 많이 했던 부분은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된 부정부패,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는 아시아 디벨로퍼 시행사에게 수천억을 이익을 준 것이 당시에 김인섭 씨라고 2006년도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점에서 이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당시의 경기지사가 그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뭐 고발한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백하게 이제 허위 사실인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종상향을 한 그런 특혜 여부에 대해서 결국은 그때 당시 성남시청의 담당 과장, 국장, 담당자 그리고 식품연구원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협박이 없었다고 정언을 했고, 두 번째 그 공문상에도 보면은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적이 판단하는 공문 내용과 더불어서 뭐 할 수만 있다면은 2종 이야기를 했는데 2종 상향 이야기를 했는데 4종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 거는 민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주로 공문이 오고 간 시점은 2014년도 중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종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들어가면서 이제 2015년 중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김인섭 씨는 2024년 작년 11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형으로 알선처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죄로 항소심에서 판결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안을 이제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사진이 조작된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것은 방송에서 예. 사회자와 당시 방송 출연했던 이재명 대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어떤 발언이었고, 네. 백현동 관련된 사건도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냐면 국정감사라는 게 피감기관대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도 이루어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평정심을 어떨 때는 좀 약간 평정심을 놓을 정도로 사실은 격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표현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그런 것들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로 이거를 의율할 만한 사안이냐를 놓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본안 사건에서 다루면 될 문제인 거고, 이 사건을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직선거법으로 다룰 만한 사건이냐라고 봤을 때 이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만연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거짓을 적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 유권자를 호도해서 당선이 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의견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이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씨는 그러면 김만배를 알았냐, 일면식도 없다고 했고, 주식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한 푼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봤다라는 식의 이 거짓말로 이래서 그러면 당선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형평성도 이런 수사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는 바로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예.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일단 백현동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했고,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문기 처장이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안개치 아니라 성남시장 훨씬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 전화번호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핵심 실무자로서 굉장히 많이 직접적인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가장 이슈가 된 게 2015년 초에 이제 13박 14일인가요? 호주, 뉴질랜드 골프 여행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진이 와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에 그 사진을 보고 그 골프를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조작이 아니라 여러 명 찍은 것을 단순히 이제 확대한 것일 뿐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골프를 쳤다는 반증인데,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진 조작된 것만 언급을 했고, 사실상 또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국어에서 골프를 쳤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안 하지만 그러나 사진이 조작됐다 하는 것은 골프를 안 쳤다는 어떤 이야기로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에서 저는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우리 최 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허위사실 즉 이 백현동의 특혜를 준 부분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협박 압박의 어떤 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 백현동 사안은 본안 사건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라는 게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이 국정과제가 한번 잡히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압박을 하고 기어이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당시의 정황을 다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 거고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이 식품연구원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또 당시에 야당의 성남시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느꼈을 압박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허위사실 문제로 의율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단체장 중에 나만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본안 사건에서도 분명히 다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오인했던 부분들, 과인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 바로잡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국감에서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여기 이제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2심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표해야 하는데 위 발언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는 이 분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재판부에 일일이 판결의 어떤 판결문의 내용까지 논평할 정도로 법률적 지식은 사실 없고 이 사안의 어쨌든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국정감사장까지 논의까지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 차라리 국회 증언민 그 감정에 관한 법률로 그거를 가지고 사실을 뭐 우유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니까 충분히 그걸 가지고 논박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도하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꼈을 압박이라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재판부가 좀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께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낙선자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선거법은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정말 정치 검찰이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두 가지 사건, 즉 김문기 처장은 모른다 백현동 건이 고발이 언제 됐느냐 이 선거 국면에서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선거 국면에서 고발됐을 때 누가 당선될지 낙선될지 뭐 그런 거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낙선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법원에서는 당선 낙선을 떠나서 일단은 법에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양형을 할 때 낙선했기 때문에 뭐 판단을 예를 들면 징역형을 뭐 벌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무죄로 된 것은 낙선자에 대한 어떤 그런 봐주기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 어떤 특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2심에서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 국토부 행위지 이게 이재명 대표 행위냐 이건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법을 아는 사람은 정말 우스운 건데 이게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행위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특혜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것이죠. 조금 전에 최 원장께서 뭐 국토부 어떤 걸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담당자들, 담당과장, 담당자, 담당국장들, 식품연구원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국토부에 협박은 없었다. 직무유기 같은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정언을 했는데 왜 재판부만 아마 협박과 압박을 받을 거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검찰이 하루 만에 바로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자, 지영선 본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바로 하루 만에. 아니, 명백한 범죄자를 구속된 사람을 풀어준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검찰이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도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하루도 안 돼서 저렇게 항고를 하는 걸 보니 역시 정치 검찰의 단면을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사법부가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준사법기관이라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정치적 행위까지 이렇게 하면서 난입하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들이 전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보니까 3.7%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힘 이제 내부에서는 이거 대법원이 반드시 파기환송할 거다. 또 일부 의원들은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직접 아마 그걸 들여다볼 거라는 주장까지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왜 파기자판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 공직선거법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파기환송을 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하면서 시간이 자꾸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은 이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김영선 의원 사례라든지 이런 게 꽤 있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항소심에서 아예 전부 무죄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좋게 저는 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은 유죄긴 유죄인데 8, 90만 벌금 받으면서 이제 당선 유효형으로 이제 났다면은 굉장히 대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좀 뒤집기가 더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그 유무죄를 다투는 이런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명해졌다. 특히 시간상으로도 이제 상고장은 7일 이내 그리고 상고 이호수는 20일 이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27일까지 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더 빨리 판단하게 됐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어떤 유죄 판단한 것보다는 이렇게 전부 어떤 무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고심에서 다투기가 그리고 뒤집기가 훨씬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응을 망연자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홍석진 의원님은 더 낫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 황당했던 게 그날 선고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 하겠습니까? 승복하자고 그걸 선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쌍권이라는 분들이. 쌍권종 차고 국민들에게 지금 난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불복하고 있고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저는 냉정을 찾고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문제들을 여야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게 좀 좋지 희망 고문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것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더 아픈 상처만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눈앞에 이제 사법 리스크는 좀 걷어치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별의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갈 때 이런 상황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게 단칼에 어떤 면이 낫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공직선거법에서 항소심에서 뭐 1심과 그 유사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뭐 비명결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잠재 후보자들이 이제 흔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먹구름은 이번 어떤 판결 통해서 거둔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사업적인 이슈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조만간 또 위정교사 관련된 또 항소심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먹구름을 걷어낸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깨끗한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면 사실은 뭐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또 뭐 정기적인 대선이든 그 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국민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30%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상대하기 좋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좋아할 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더 상대하기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영화에 그 타노스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예. 이 대왕이 있는데 이 지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타노스를 이길 확률이 1660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이길 확률이 그거보다는 더 적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까? 국정 운영을 여야가 같이 민생 문제를 풀어가자고 줄기차게 얘기한 분이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1660만 분의 1보다 확률이 낮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견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론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제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깼습니다. 105일을 넘겼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 사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친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방송용 정답과 예. 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냥 우선 방송용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40여 건의 일반 예. 그 헌법재판소에 그 몰려있던 사건들을 처리했고 또 그 전에 그 탄핵이 됐었던 다른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한덕수 네네. 총리 사건이야. 그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사건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일이 좀 몰려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방송용으로 네. 정답으로 좀 보고 예. 지금 너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 너무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고 있다. 네, 헌법재판소가 본인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와 또 충성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헌법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내심의 욕망들, 가령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앞으로 이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과 본인의 욕망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각각이 다 어떻게 보면 헌법 그 어떤 기관으로서 본인들이 그 고독한 판단들을 하시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45년 만에 계엄이 터지고 군인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말도 하기가 좀 형용할 수가 없는 뭐 영연백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어떤 이상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정치적 흐름들을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신선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방송에서는 그걸 제가 다 드러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어떤 이상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의 어떤 입장으로서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빨리 결정을 좀 내려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헌재가 이제 신선 노름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빨리 선고하라고. 근데 홍 의원님은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빨리 결정할 수 있으면 민주당이 초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빨리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패널들하고 하면 사실은 2월 달만 하더라도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8대 0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3월 7일 날 결정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초 되니까 3월 14일까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다가 3월 14일 넘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8대 0 탄핵 인용은 분명한데 혹시라도 좀 국민들의 어떤 일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그 탄핵 그 결정문을 썼는데 한자라도 혹시 뭐 잘못될까봐 이렇게 뭐 조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좀 달라지는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결국은 이 쟁점별로에서 각각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지금 현재 그 논쟁과 지금 대립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있던 이런 사례를 보면 일단 97년 대법원 판례에는 12.12를 이제 그 판단을 하면서 비상계엄 자체는 사법의 심사에서 배제되지만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헌 문란 행위 정의가 뭐냐면은 국가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마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의 어떤 그런 기능을 뭐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했던 어떤 결정례를 보면은 결국은 위법 위헌성 플러스 또 중대성까지가 연결되는데 이 중대성의 판단 기준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얼마만큼 훼손했느냐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얼마만큼 배반했느냐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국민의 어떤 절반 가까이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구금하고 대체 입법기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조작 오염 훼손됐던 이런 어떤 논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만큼 조금 전에 최 원장이 이야기한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연 빼기라든지 또 정치인 체포 구금 그런 것들이 거의 전부 다 지금 가짜 뉴스로 지금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저는 좀 대립이 지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는 것만큼 다음 주 혹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국민적인 온 국민이 다 본 이 내란 사태를 만약에 이거를 기각시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50년 전에 아프리카 어느 한 국가처럼 되돌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은 그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끝난 것이지 의도가 단기간에 이걸 끝내려고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 법관들을 또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던 체포하려고 했던 흐름들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흐름들에 대해서 10번의 변론 기회를 거치면서 저는 증거로서의 그런 어떤 명확성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중대성, 그러니까 파면할 만한 사안을 놓고 지금 시비 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안을 다투게 되면 논리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각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명권자에 대한 충성을 괴팍하게 좀 저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최종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왕설래하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그럴듯한 상황으로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8대 0이냐 5대 3이냐 6대 2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문제와 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뭐 5대 5의 그런 게임의 문제가 지금 아니다.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위법적인 상황을 결국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일각에서 또 특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복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예, 뭐 저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관련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사건, 즉 한덕수 권한 대행에 있던 탄핵이 7대1로 기각이 된 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된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세 가지는 법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 걸려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건의 탄핵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9대 0으로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벌써 콜드 게임으로 벌써 이제 승부가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당연스러운 좀 인식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어떤 차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무죄 선고가 나면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도 그렇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균형 감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즉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뭐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조금 균형을 생각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나와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그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 국회도 이 힘이 있고 또 집행부에도 힘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헌법재판관들도 좀 균형 감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 생각으로 지금 이준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제 5가지 중에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5분의 재판관들이 동의하셨어요. 예. 네 사람. 아, 5사람이죠. 아, 4사람. 5사람입니다. 5사람이고, 그, 1명은 다 부정하고 2명은 각하 의견 내셨으니까 사실은 5사람인데, 이게 결국은,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들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5가지 유형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했던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위헌성, 그리고 국회에 침탈하는 과정, 포고령 위반 과정,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과정,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탈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다 판단할 거라고 보고 저는 법관의 양심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본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결론을 지금 내고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6대 2든 뭐 8대 0이든 뭐 5대 3이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그 정보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평결 자체를 좀 늦추면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더디게 만들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의심들을 좀 해보는데, 근데 그래봤자 저는 4월 18일 날 지금 두 재판관들이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헌법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저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18일까지 이 두 명이 퇴임할 때까지 이거를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이 상황을 끝내버린다 한다면 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명의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3일 전에 최종 그 선고를 하셨는데 18일 날 퇴임이시기 때문에 또 마지막 퇴임을 준비하는 시간도 좀 둬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쫓기듯이 그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가는 것보다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들에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 원장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를 정한 거는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거든요. 예. 예, 권한 대행이, 저는 문영배 대행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정을 안 한다. 그렇게 좀 믿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할 그런 어떤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첩첩산중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을 놓고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것도 관심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 마은혜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 임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할까요? 끝끝끝내? 저는 안 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런 어떤 헌법 재판관은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예. 굳은 신념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최상목 대대행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소신이기도 소신이거니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마은혁 지금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그런데 저는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민주당도 생각을 지금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 저는 설마 그게 실제로 뭐 시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지금 최상호 권한대행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31번째 탄핵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베스킨 라빈스의 31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을 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어떤 국민 어떤 여론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번 탄핵을 해서 다시 돌아온 권한 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탄핵을 한다? 그것은 저는 도저히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 철회하고 여당과 합의 가능한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거는 국회 네. 정당한 절차를 네. 통해서 진행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홍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탄핵을 남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냐면, 민주당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은 헌법수의 의지의 또 하나의 발현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느냐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지 않고 하루 만에 이제 탄핵이 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게 이제 그 파면에 이를 만큼의 상황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렸다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8명 공이 구인 체제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5분이 위헌적 상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명기를 하셨어요. 또 한 분은 김복형 재판관은 하루였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셨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들을 거부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저는 또다시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권한대행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 단 한 시도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임명권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에 있던 권한을 갖고 있는 재량을 폭넓게 지금 인정하는 것이 이제 관례이기도 하고 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위법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탄핵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탄핵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이제 없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야 간의 그동안의 어떤 합의가 원래는 이제 그 3명일 경우에는 여야가 1명씩 하고 또 1명은 중립적인 합의를 통해서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2명을 고집해서 이제 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합의가 제대로 안 된 면이 이 마은혁 재판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잘 아신 것처럼 인민노련이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진짜 탄핵을 할 것이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 어떤 여론이 무서워서 실제적인 어떤 탄핵으로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갈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역시 국민들에게 벌인을 받는 이유가 저는 이런 대목에서 있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고 추경호 대표는 1명을 추천하는 걸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오고 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합의의 상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합의의 내용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도망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안정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합의한 것도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으로서의 책임감도 부여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저는 이르렀다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국민의힘의 치부만 더 드러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은 우선 떠나야 됩니다. 그 문제 왜냐 이거는 정당하게 임명 절차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표결 절차를 어쨌든 거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할 때도 다 그것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책 쟁점화하면 국민의힘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짧게 말하면 합의하는데 그 막상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 이야기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추경호 의원이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를 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니까 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마은혁 재판관 논란은 보통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용기각이 5대3이다 여러 이제 설들이 분명한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게 균형치가 깨지는 측면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뭐 약간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민주당 역시는 또 그 반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상법 개정안을 좀 어떻게 할지도 지금 논란입니다. 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상당히 좀 수긍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금융위원장 김병환 위원장은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좀 정부가 콩가루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부 내에서도 지금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정부 부처 내에도 각 부처에 있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각이 갈리는 게 뭐 당연스러운 판단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 자체의 어떤 목적은 어떤 주주 가치의 어떤 뭐 그 극대화를 위해서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또 소수 주주의 어떤 그런 어떤 지나친 이익 보호를 위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어떤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 입장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국가, 경쟁 국가인 일본에서조차 한국 자동차 산업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영 현실을 보면 지금 강성노조에다가 지금 주 52시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경제단체, 경영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냐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지만 결국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투자 환경 조성이라든지 경영 입장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심 끝에 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여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로 그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입법 권한의 어쨌든 권한 범주 내에 있었고 또 정부 내에서도 찬성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식을 하시는 소액 주주들이 다 국내장을 떠나고 서학개미로 다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뭐 구체적으로 언급까지는 안 하겠지만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개미들만 벼락 맞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정장치가 있어야지만이 해외 자본들이 국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힘을 헛되다가 쓰실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버릇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영남권 중심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 상황도 좀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나오자마자 안동을 방문하고 거기서 아마 1박 2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그 이재명 지원 같은 게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또 여야가 또 약간 정쟁을 벌이는 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지금 영남권 지역에 너무 많은 지역에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사상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의상대사가 세우고 고은 최추원 선생 이름을 빌린 성에 있는 고운사 천년고찰 등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은 어떤 손실이 발생돼서 사실 이 피해 규모를 뭐 지금도 뭐 산불이 한창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비비 내에서는 안 되고 추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이제 예비비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작년에 이제 예산을 할 때 예비비로 정부에서 4조 8천억 하고 이런 재예비비 등으로 이제 2조 6천억 올렸는데 민주당이 대폭 삭감하면서 재예비비로 1조 6천억으로 삭감을 했죠. 거기다가 또 목적성을 재예비비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한 3, 4천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단견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뭐 이것은 턱도 없는 어떤 그런 수치고 빨리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왜 민주당에서 사상 최초로 수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괜히 재예비비를 잘라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행안부가 3,600억 재난 예산 편성했고 1조 6천억 정도의 지금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과거에 선실로 보면 한 2조 정도 됐었습니다. 예. 부족하면 더 채우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피해 산정은 뒤에 문제인 거고요. 우선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통합방위의 개념으로 군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자원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여야가 합심해야 되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야가 추경을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마무리 말씀 한 40초씩 듣겠습니다. 공 의원님. 예, 지금 그 역대급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경남 지역의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의 어떤 선의의 좀 경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앞으로 정말 최대한 이 재해를 극복하는데 예.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선 부원장님. 유례 없는 국가 재난이잖아요. 국난인데 과거에 속초에 산불 났을 때 막 온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돼서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 잡히겠구나 그런 안정감을 얻었듯이 지금 위기 상황에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네. 풀 수 있다라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